네,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약선음식연구원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약선음식연구원이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음식 먹기와 마음 먹기의 조합,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근데 일단은 마음 먹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강의한 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물의 기원을 무시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그것이 정신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음식이 왜 우리의 정신하고 관계가 될까요? 최근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의학하고 어떤 약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 체내에 어떤 미네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신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이 체내 호르몬을 변화시키면서 인간성, 성격 이런 것들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 청소년들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췌장암과 인스턴트 식품이 직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를 키울 때 약선 음식만 알았어도 우리 한식과 발효 음식만 조금 알았어도, 슬로우 푸드를 좀 알았어도 지금 쌩쌩하게 살아서, 비록 대머리는 돼 있겠지만은 쌩쌩하게 살아서 지금 아마 애플 회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미국의 음식 문화가 너무나 천박했기 때문에, 역사가 너무 얕고 천박했기 때문에 천재 하나를 잃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이 기원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이제 이걸 진화론적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4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독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뇌과학이었는데, 뇌과학이라는 것은 세포 생물학이라는 것, 세포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뇌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런이라는 세포가 시냅스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물질들이 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세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뇌과학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현기성 최초의 지구상에서 생겨났던 산소를 싫어하는 그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어떤 미생물과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의 결합이 처음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초의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역사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뇌가 열 효율이 좋은 지방산이 아니라 포도당만 쓰는 것도 그 진화에서 그 기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포도당만을 쓰지 않으면 지방산이라는 것은 지질, 기름 성분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이라는 것은 세포에 어디든지 통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벽 자체가 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당만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뇌는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 지방을 태워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연구도 있고, 최초로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면은, 최초의 포유류의 식생활은 뭐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작은 쥐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원숭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기 어떤 정글 릴림에 가면은 안경 원숭이라고 아주 조그만 원숭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 원숭이의 주식이 곤충입니다. 곤충.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최초 포유류의 식생활이 곤충이었다라는 거예요. 곤충. 그 메뚜기, 곤충이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물의 기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포유류의 최초의 식생활이 곤충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곤충이 우리의 음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의 우리 포유류의 음식이 곤충이었다라는 점과 요즘 우리 식생활의 크나큰 차이가 뭐냐? 바로 탄수화물이죠. 곤충으로부터 곤충을 분해시키면서 우리는 혈당을 만들었어요.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균 혈당은 1g당 100ml인가? 단위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균 혈당치는 도마뱀이랑 비슷합니다. 도마뱀. 그리고 핵심은 이래요. 행동이 느릴수록 혈당이 낮고 행동이 빠를수록 혈당이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가장 많은 생명체들이 바로 새예요. 새. 왜냐면 날개를 하도 파닥거려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의 조상이 공룡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룡은 덩치가 컸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높았나라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지구상에 산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산소. 그래서 적은 산소의 양으로 이 몸을 굴리려다 보니까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산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산병. 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저산소증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려면 올라갈 때 여기서 한참 살다가 그다음에 좀 올라가서 좀 한참 살다가 이래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을 만약에 고원지대에서 한다면 먼저 가야 돼요. 선수들이 거기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피의 성분 자체를 고산지대에 맞게 그 산소의 농도에 맞게 조절하는 작용이 먼저 필요한 거죠. 어쨌건 타조 말고는 대다수의 조류들이 등치가 작아졌잖아요. 덩치가. 그것도 어쩌면은 이거는 가설입니다. 그냥 좀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가설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지구상의 산소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이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늑대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짐승들도, 그러니까 개 종류, 늑대 종류들도 인간이랑 혈당치가 비슷해요. 근데 인간의 그 피 속의 혈당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냐면 위기를 감지하고 맹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순발력을 내는 정도예요. 되게. 그래서 왜 우리가 도마뱀이랑 혈당치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보면요, 도마뱀이 도망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냐면 도마뱀은 약자예요. 그 전체 생태계에서. 근데 우리 인간도 약자였다라는 사실이죠. 호랑이한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잽싸게 도망가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육에는 순식간에 아주 그 강한 에너지를 내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인간의 근육에는 숨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해당계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근육질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한 1분 내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혈당이 요즘에는 갑자기 많이 먹게 됐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식생활의 문제가, 일단 우리가 장수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드물었냐면 암, 고혈압 이런 것들이 드물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 고지혈증 같은 거 이게 오래 살게 되면서 확 드러나는 그다음에 치매, 결정적으로 치매 같은 거 이런 게 예전에는 걱정이 없었는데 몇몇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암이나 고혈당이나 고혈압, 그 다음에 치매 이런 증상들이 현대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수렵 체질인들은 아예 그 병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이 들수록 그런 질병이 저절로 걸릴 수밖에 없도록 되는 원인이 탄수화물 과다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현대병에는 전에 없었던 희귀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에 없던 희귀병들이 많아지는 그 원인을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째 살충제, 제초제 이런 부분들이 그 환경 호르몬으로 통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농사를 짓는 땅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유효기간. 어떤 유효기간이 있냐면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밭갈이를 하고 하지만 밭갈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쟁기질하는 깊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클로바 자운형 그죠? 자운형 같은 거 심어가지고 또 토양을 다시 살리고 하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한계가 있냐면 식물들도 자라면서 자기 몸을 구성하면서 각종 광물질,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 식물들이 미네랄을 자기 몸을 세포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네랄을 쭉쭉 뽑아 써서 우리가 그걸 상추,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과일, 채소. 그런데 그 흙을 우리가 안 갈아주는 거죠. 안 갈아주고 계속 질소비료라든가 이런 걸 뿌리면서 얘네들이 더 빨리 자라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미네랄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하고 미네랄의 그 심각한 결핍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는 모든 채소, 야채, 모든 과일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너무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두뇌는 신경망으로 우리 몸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경망이 없는 세포와 세포들은 그 세포 사이에 무슨 체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를 떠다니는 어떤 당류, 단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거를 그런 어떤 촉수 같은 것으로 서로 파악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이런 거죠. 면역세포가 이게 암세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촉수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 촉수가. 당류가 만들어내는 촉수가. 그런데 센서 역할을 하는 당류가 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이제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센서 역할을 하는 당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면 완전히 푹 익은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이다. 그럼 약간 누렇게 된 노각. 토마토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 뭐 앵두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따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 홍시다. 그러면 꽃감보다는 익어서 떨어진 거. 자 보세요. 동물들은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칩시다. 원숭이 말고. 사실 원숭이도 잘 익은 것만 먹어요. 원숭이도. 그리고 잘 익었다라는 걸 식물들이 표시를 하죠. 아주 색깔로 빨갛게. 그럼 이게 과일이나 채소가 충분히 성장을 했고 잘 익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추도 바깥쪽에 있는 게 영양가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햇볕을 받아서 충분히 잘 익은 바로 그 과일과 채소 속에 우리
세포 간에 그 센서링을 하는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보세요. 잘 익은 걸 못 먹어요. 잘 익은 걸. 잘 익은 과일 먹어본 지가 자, 감나무에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떨어진 감을 먹어본 지가 지금 얼마나 됐냐고요. 물론 있지 일부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다 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베란다가 됐든 옥상이 됐든 자기가 직접 기르는 야채 텃밭에서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안 딴 거야. 이걸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토마토가 보통 우리가요 가게 사도 야채하고 과일을 사다 먹다 보니까 불그스름하면 익은 줄 아는데 제발 텃밭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저절로 떨어질 똥 말똥할 때 그때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푹 익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덜 익은 과일과 완전히 익은 과일 자체가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분이. 그래서 억지로 익힌 감하고 진짜로 익은 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이 음식이 약간 다른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어떤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DNA가 변형이 돼서 암세포가 돼 있는지를 훨씬 더 잘 구분할 것이라는 얘기죠. 대량 생산된 시스템이 농산물까지 대량 생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미네랄이라든가 센서 역할을 하는 그 당류의 섭취가 현저하게 못 먹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에서 시금치를 1980년대 시금치하고 1990년도에 그 시금치 농장에서 계속해서 막 시금치 이러잖아요. 빈니하우스에서. 그래서 80년대 거하고 90년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데 했더니 비타민 C가 19배가 차이가 나요. 가공할 만큼 비타민 C가 적어요. 그게 대량 생산된 야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먹어도 시장에서 산 야채를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 뭐 철분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장량만큼 우리가 먹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음식들이 지속적인 결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토의 노후화, 탄수화물의 과잉, 텃밭의 상실, 농산물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암과 치매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음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독립하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길러 먹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해법을 좀 몇 가지 이제 제시해 볼게요. 저는 해법 제시에 그 무슨 다단계 회사에서 얘기하는 약선전은 절대 안 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저는 무조건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그런 어떤 몇몇 다단계 업체에서 저를 부르는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질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반대입니다. 돈 안 들이고 자체 가정에서 해결하자라는 주의예요. 자, 그럼 자체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를. 그리고 이런 가설들은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분명히 책에서 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양학자들이 있고. 자, 일단은 가장 손쉬운 거는 텃밭이죠. 텃밭. 충분히 잘 익은 야채와 과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정말 화분 몇 개라도 반드시 이게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것들 이 몸속에 들어가줘야 된다. 특별하게 약을 먹는 거, 약의 의존성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알약은.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약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치매를 다 합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고혈압약 먹거든요.
제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신 치매가 더 빨리 온다. 그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정말 여기 두뇌가 꽈리가 생겨가지고 이거 혈압약 안 먹으면 터지게 생겼다. 그러면 먹어도 좋지만 나 혈압이 높은가 봐. 어떡하지? 하고 약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 공급이 두뇌에 더 덜 되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혈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압력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약한 혈관성 치매를 먼저 앞당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지혈증량은 두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양분인 콜레스테롤의 양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두뇌 자체 영양분이 줄어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고지혈증량.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두뇌의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그 피의 양을 충분하게 공급 못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치매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혈압약을 먹게 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혈당이 많기 때문이고요. 혈당이 많기 때문이고, 혈당이 많으면 이게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물을 더 끌어들여요. 피가 짜면 물을 더 끌어들여요. 그러면은 혈액량이 많아져 버려요. 근데 그 당분이 많아도 그렇고 염분이 많아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혈당을 줄이지 않으면은 고혈압이 되는 거고, 고혈압을 여기서 인공적으로 만약에 혈압을 낮춘다. 그러면은 두뇌에서 치매,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 유발, 그리고 당뇨병 유발은 암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거죠. 민감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에 당류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당류가 제가 세포가 세포를 알아보는 센서링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조금 저는 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정량 이상의 혈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센서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자세한 과정은 저도 아직 연구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부분이고, 늑대라든가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풀만 먹는 소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거든요. 그 왜냐면은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을 분해하면서 지방산과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미생물을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근데 우리 그 인간하고 개 이런 이쪽은 잡식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곡물이 우선이었느냐, 아니면은 사냥을 통한 단백질, 곤충이나 동물들을 먹는 것이 중심이었느냐인데, 연구는 우리 인간은 사냥을 통한, 그러니까 최초의 포유류가 곤충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곤충과 사냥을 통한 육식이 사실은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과일 따먹는 거, 원숭이 과일 따먹는 거, 야채, 탄수화물은 맨 나중이에요. 야생밀이 이집트 쪽에가 많이 있었대요. 이집트 쪽에. 그래서 야생밀을 경작해서 이렇게 많이 탄수화물을 먹게 된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이라서 그 부작용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부작용이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부각되지 않았는데 길게 살다 보니까 탄수화물 과잉 부작용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게 바로 당뇨병, 암, 치매, 그다음에 고혈당으로 인한 고혈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야 되고, 신체가 자기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뭔가 배출할 건 배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네랄이 그 촉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지금 많이 부족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채소들이. 자, 이걸 보충하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젓갈이에요. 젓갈이에요. 특히 멸치젓이나 새우젓 같은 거, 그 다음에 창란젓, 아가미젓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사라진 미네랄이
어디로 흘러가죠? 비가 많이 와서 미네랄이 녹았다고 칩시다. 다 바다로 가요. 그래서 바다가 짠 거거든요. 바다는 소금이 있어서 짠 게 아니라 소금 외에 수많은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염에는 소금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미량의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정제된 소금을 먹으면 몸에 해롭지만 천일염을 먹고 된장을 담궈서 먹게 되면은 그게 짜지만 신체가 미네랄의 균형이 잡히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소금에 의해서 우리 몸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짜게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소금 이외에 다양한 미네랄을 동시에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장과 젓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초. 왜냐면 우리 육지의 농토는 미네랄이 많이 감소되어 있지만 바다는 그냥 미네랄이 항상 풍부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자라는 시금치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걸 우리가 먹지만 미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역은 언제든지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지가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칼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해초하고 작은 생선을 젓갈 담근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매일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부족한 미네랄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작은 생선을 또 강조하냐면, 큰 생선은 멸치급 이상의 좀 큰 생선의 문제가 뭐냐면 중금속이라는 것이 1차 포식자, 2차 포식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먹이사슬 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어류인 참치, 상어 이런 것들은 중금속이 많은 거예요. 단위 면적당 많다는 얘기예요. 단위 면적. 예를 들어서 방사능 같은 것에 오염됐다 하더라도 큰 물고기가 더 많이 오염된다는 얘기죠. 멸치가 오염된 거를 또 먹고 하면 얘는 더 축적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작은 어류로 만든 젓갈에서 그 젓갈의 성분을, 여기 지금 약선 음식연구원이니까 젓갈의 성분에서 미네랄은 충분히 남기고 염분을 줄이면서 제3의 영양소를 거기다 집어넣는 어떤 그런 연구. 예를 들어서 젓갈 자체에도 뭐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뭔가 조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연구가 앞으로 정말 저는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이 아니라 결국에는 식약동원. 우리는 우리 먹을거리를 매일매일 먹는 것을 잘 조절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정말 100세, 200세, 140세까지 사는 그 티베트 고원, 평균 수명이 일단 막 12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미네랄을 풍부하게 먹는다. 그 풍부한 미네랄이 어디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빙하가 먹은 거가 있는 거예요. 빙하가.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음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 먹기와 이제 음식의 문제를 결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